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꼭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찾으면 나는 누군지 모르고 나 자신을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못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말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다음에 관한 연구, 공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양의 인문학의 시조를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죠? 저 할아버지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해졌던 유명한 격언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인문학적 그 화제 주제인 거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찾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을 썼죠. 이 삼파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면 그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좀 상해요.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이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지하거나 무식하다는 게 드러나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많이 나쁘진 않죠. 원래 우린 무식하니까 좀. 근데 예를 들자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못했어. 그럼 어떨까요?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꼭 이런 일을 하고 다녔던 거죠. 아주 그 아테네시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그리고 뭐 정치인들, 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 기득권자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여론을 그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여론을 형성시키고 결국에는 불의하게,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되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했죠. 그때는 또 그렇게 암묵적으로 봐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만 눈에 가시니까 좀 어디로 딴 데로 가라 이렇게. 근데 기꺼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악법을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도망을 가버리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법적인 상황 때문에 불리하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은 다 그냥 살아있는 진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그냥 듣기만 좋은 소리였구나, 좀 뭔가 척했구나, 좀 아는 척 좀 했구나, 좀 지혜로운 척 좀 했구나, 이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그래서 이 서양 인문학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탁월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뭐냐고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자들이 물었을 때, 고대 철학자들이 물었을 때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성적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다 잘 발휘시켜 그걸 덕스럽다고 그랬어요.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 서양에서 봤을 때 이성적 인간의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동양 인문학에서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 인문학이 발원된 그리스 아테네는 도시국가잖아요.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한 인구가 10만 그 내외짝, 뭐 20만, 노예까지 합하면 뭐 2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10만이 안 된 거예요. 몇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소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예를, 그러니까 이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소도시지만 무역 도시들인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무역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그렇죠. 이런 그 무역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사서 딴 곳에서 딴 나라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무역이 성공하게 되면 막대한 재화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거예요. 상공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그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서 주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거 갖고 갑론을박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진리가 뭐냐? 인간은 어떤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했던 거죠. 좀 팔자가 좀 편한 사람들, 좀 한가한 사람들. 근데 이제 동양으로 오면 중국 대륙으로 가면 중국 대륙은 항상 나라가 통일되지 않으면 전쟁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게 중국에게는 가장 큰 전략적 목표예요. 중국은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분열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국 대륙을 통일시키는 게 대전략이죠. 그래서 대만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자기들이 신장 위구르 이쪽 새로 그 침략을 해서 복속시켰지만 절대 독립을 안 시킵니다. 만약에 그 소수 국가 중에 하나라도 독립해서 나가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너도 나도 독립하겠다 그러면 그 중국 그 정치 권력이 분열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한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그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물을 때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인간 본성으로 관점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자유롭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주의적인 조그만 소도시에서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답했는데 중국에는 이미 거대한 그 중국 대륙 안에서 정치 질서, 사회 질서를 놓고서 인간 본성을 탐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인이라고 했어요. 인자한 게 인간 본성이다. 착한 게 어진 게 인간 본성인데 안현이 물어요. 그럼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은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 사회 질서상으로 그 인이 나타날 때는 자기를 죽이고 예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기복례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질고 착한데 그 어지고 착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그거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예로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네? 이 말 당장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뭐부터 확인하려고 그러죠? 호구조사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뭐 이름 통성면하고 그 다음에 뭐 물어요? 나이. 그 나이를 왜 묻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으면 어떤 거예요? 당장 이제 말을 예의에 맞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존댓말을 하고 한 사람은 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사회적 질서를 잡아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질서 안에서
극기복례로서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의 어떤 그림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동양적 사고방식에는 인간에게 있는 이런 그 삶의 질서, 사회적 그 정치적 질서를 그려나가는데 이게 인간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는 하늘에도 그 하늘이 이 세상이 우주가 돌아가는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문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저 문은 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그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 그러면 뭐예요? 몸에 새기는 그림을 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게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천문이라고 한 거죠. 천문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회적 질서 안에서 별자리가 질서에 맞게 운행하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서 예의 있게 예절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 인간다운 삶이다 본 거예요. 인문적 삶이다 본 거죠. 그걸 역사 안에서 찾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좀 철학을 통해서 그걸 이치적으로 구현해내는 거 이런 걸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동양 인문학은 보통 우리가 문사철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선미와 문사철을 추구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문사철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면 이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서 좀 비판적으로 쏘는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출생률이 엄청 낮아. 그리고 자살률이 엄청 높아. 그렇죠. 이것만 단적으로 두 가지 수치만 봐도 우리 사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기 힘든 사회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래. 자살률은 엄청 높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우리 사회는. 자살률이 없다는 건 당연히 그런 거죠.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치가 그걸 말해주고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월호 사건이기도 하고, 더 세월호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아직도 명쾌하게 다 해명된 게 없죠. 지금처럼 그 검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했으면 진작에 다 의혹이 해명됐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의혹도 해명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왜 경정 123호가 선미로 가서 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왜 갑판 쪽으로 가서 조타실로 가서 그 함교라고 하죠. 함교에 가서 왜 승무원들만 구조했는지. 그거는 구조 군안의 A, B, C예요. 반드시 승객들이 드나드는 것은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반드시 후비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탈출하라고 방송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폭식 투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그 자녀들이 죽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 단식을 하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사회. 사실은 좀 미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회의 정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체 장사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빨갱이로 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이거 보고서 갈 때까지 간 건가? 이게 이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가집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나하고 뭐 정치적인 사상이 틀리건 뭐건 상관없이 누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당연히 아는 거예요. 진선미나 이렇게 문사철을 해보면 아, 인간은 적어도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되겠는구나.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문학적 뭐 이렇게 비판적 성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좀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연 인원이 1000만 명이 넘죠. 1000만 명이 넘게 이런 사회적 어떤 무질서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거 누가 뭐 정당이 조직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1000만 명이 연인원 1000만 명이 넘게 1600만 명이 몇 달에 걸쳐서 해를 넘기면서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그냥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정권을 끌어내립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내죠.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 시민 사회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저렇게 못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일 때문에 사람이 모여도요. 적정 인원만 넘어가면 그 뭐 우리 도시의 스포츠 팀이 우승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 그래서 10,000명 정도 모였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막 방화 일어나고 막 폭력 사태 일어나고 다음 날 거리가 다 쓰레기 더미가 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우리가 2002년도에도 깜짝 놀랐죠. 붉은 악마들이 응원할 때 뭐 몇백만 명이 막 그 광란의 파티를 즐겨요. 근데 다음 날 보면 그 파티가 끝날 때 보면 거리가 더 깨끗해져 있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질서가 있느냐는 거죠. 저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가장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한민족이 IQ가 106이에요. 평균이. 이 유태인들은 IQ가 평균이 99밖에 안 돼요. 세 자릿수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가장 고학력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야만적인 짓을 하는 게 야만적이라는 게 뭐예요?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약간 사족이지만 그 장군들이나 무인들은 글 공부를 안 시켰어요. 왜? 먹물을 먹으면 소위 그 글자를 알고 좀 책을 읽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야만적으로 못해 뭐를 그런 거죠. 아우 어떻게 이거 끔찍하게 이런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무식하고 야만적이려면 공부를 덜 해야 돼. 그래야지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성이 자꾸 이렇게 훌륭하게 아주 제대로 잘 발휘되면 야만적 행위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촛불시민혁명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 사회는 동아시아 중에 특별히 전 세계 민주주의에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특별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우리 이웃 나라들을 볼 때 한국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하고. 공산주의 독재, 일본은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중세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혁명에 의해서 뭔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일본은 늘 지도층에 의해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혁명을 많이 일으킨 거죠.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정권도 바꾸고 정권도 끌어내리고 교체하고 이랬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인문학적 성찰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삶 가치가 없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가톨릭 인문학이 이렇게 진선미나 문사초를 추구하는 세속적 인문학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가톨릭 인문학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인문학을 말해요. 세속적 인문학은 신비 없는 이성만의 인문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세속적 인문학은 이성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가톨릭 인문학은 신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스테리하다. 그건 뭐예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신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해줘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인생 살다 보면 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사시는 거예요. 신비를 인정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남편분이 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남편은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 특별히 형제님들은 우리 아내분이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세요?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왠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성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신비, 그걸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두고두고. 그래서 이 가톨릭 인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면, 교회는 인문학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세시대 르네상스 운동을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했어요. 학문을 장려한 거죠. 그리고 고전에 대한,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예술, 문헌, 이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내에 인문학적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교회는 항상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게 아니라 신비를 말하면서도 이성을 신비에 상충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인정하면서 이성을 토대로 신비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고 스콜라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스콜라라는 말이 영어의 스쿨이 된 거죠. 스쿨, 이게 학교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다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학교였던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운 대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주제를 놓고 원전을 놓고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나누어서 토론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주제 발표를 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토의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 측, 찬성 측 이렇게 나눠서 토론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론식 공부 방법이었던 거예요. 스콜라 방식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중세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르네상스 운동도 교회가 잘 수용해서 교회 안에서 장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중세 시대 때 여러 가지 중세 교회가 르네상스 운동을 수용하고 장려했지만 르네상스라는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절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신비하고 멀어지려고 한다고요. 그걸 수용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 운동에서 인문주의자라고 불리우면서 그런 세속적 인본주의를 발전시키느냐 하면, 이제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어떤 체계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조아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부를 많이 가지면 뭐 하고 싶어 하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돈 많이 벌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왜? 머리가 텅텅 비어 있거든. 교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머리가 도저히 안 되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공부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성을 통해서 그리스 문헌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신비로부터 멀어져서 이성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부를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이성을 통한 그런 부의 확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성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거래를 하든 무역을 하든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작용하는 효율적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다시 나타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성을 사용해서 이걸 자기의 효율적 사회, 효율적 무슨 상거래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성을 진리를 찾는 이성이 아니라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이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고, 계몽주의 시대 때는 이성이 절대화돼요. 그래서 모든 신비들을 다 몰아내요. 다 미신이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도 다 미신이야.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성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욕망에 그 이성이 이용되니까 제국주의화 되는 거죠. 욕심을 채우려고 이성적으로 무장된, 효율적으로 무장된 그런 군사 무기들을 통해서 다른 식민지를 침략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종말인 거예요. 도구적 이성의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망해버렸네 하고 이제 성찰하게 된 거죠.